일척일촌의 땅도 줄일 수 없습니다. 저는 세종께서 신하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북진을 멈추자고 건의했을 때 세종께서 고토 회복에 강한 의지를 밝히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일척은 약 30cm, 1초는 약 3cm입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땅조차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조정의 옛 땅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다는 적극적인 북진책으로 동북 지방 개척에 착수했습니다. 1433년부터 최윤덕이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사군을 설치했으며 김종서가 함길도 지방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행성 축조의 경우 세종께서 사망하실 때까지도 작업을 모두 마치지 못했고 3인 입거한 백성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자 도망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료들 중에는 국경 방어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북방은 춥고 척박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주를 거부했고 도망쳤습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종께서는 조상들의 강역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 그에 따라 국경 방어 체제도 굳건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고집이었습니다. 태종에게서 물려받은 그 강한 의지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해도 백성들이 힘들어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종께서 온화하고 유연한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북방 개척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비용과 효율을 계산하며 후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께서는 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입이 험하고 고집이 세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태종의 피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척일촌의 땅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윤덕과 이천이 설치한 사군과 김종서가 설치한 육지는 군사적 전술뿐 아니라 외교적 수완에서도 두드러지는 성과였습니다. 명나라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초유하려 할 때 조선이 공엄진 이남이 조선의 관할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명의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공인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인정받으신 겁니다. 저는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와 북방을 개척하실 때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고 둘 다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었으며 둘 다 세종께서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셨습니다.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최만리를 의금부에 가두셨던 그 강경함이 북방 개척을 반대했던 신하들을 설득하고 압박했던 그 의지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태종의 험한 입이었습니다. 태종의 강한 고집이었습니다. 태종의 냉정한 결단력이었습니다. 저는 세종께서 신하들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무릇 일이 의심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는 게 맞다. 그러나 분명한 일은 임금이 독단으로 한다. 불당을 세우시겠다는 명을 내리시고 신하들이 반대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평소의 세종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늘 신하들과 토론하며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북방 개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종의 모습에서 조선 초기가 필요로 했던 리더십을 봅니다. 유교 국가를 세우고 왕권을 확립하며 영토를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에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태조와 태종이 왕자의 난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왕권을 확립했다면 세종은 문화와 과학 그리고 영토 확장으로 왕권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강한 의지는 같았습니다. 세종께서는 2만 명 남짓한 군대로 발해 멸망 이래 수백 년간 한민족계의 왕조가 되찾지 못하던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17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함경도 유역을 잠시 얻었다가 다시 토해낸 고려의 여진 정벌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종의 성격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강인한 의지,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과학기술 발전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천문도 같은 과학기구들을 만들 때도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신하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왕이 고집을 부리면 신하들은 따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조선은 문화와 과학, 영토에서 모두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께서 태종과 다투셨던 몇 안 되는 순간들도 기록했습니다. 상황 태종께서 세종의 외척을 숙청하려 하실 때 세종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종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버지에게 지셨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는, 북방을 개척하실 때는, 불당을 세우실 때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종 자신이 이미 태종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는 재위 32년 동안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격이 더욱 단단해졌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유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확고해지셨을 겁니다. 만년의 세종은 병이 많으셨습니다. 당뇨, 안질, 풍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북방 정비를 멈추지 않으셨고 과학 연구를 계속하셨으며 국정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이것도 태종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종께서도 상황이 되신 후에도 국정에 개입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을 걱정하셨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아파도 왕의 책무를 다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 냉정해야 하고 때로 고집스러워야 하고 때로 험한 말도 해야 한다고요. 완벽한 인격자가 아니라 완벽한 왕이 되어야 한다고요. 세종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태종의 그 험한 입을, 그 강한 고집을, 그 냉정한 결단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세종의 인간적 면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점도 때로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